이번 주 라디오 문학관에서 만날 작품은 이문열 원작의 사람의 아들입니다. 1979년 동아일보에 새하곡이 당선되어 문단에 나온 작가 이문열은 종교, 분단과 이데올로기 갈등, 근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재를 작품으로 그려내고 있으며 정통적인 리얼리즘 기법으로부터 역사나 우화의 형식 등 소설 기법에 있어서도 다채롭습니다. 1979년 사람의 아들로 오늘의 작가상을 수상한 이래 금시조로 동인문학상, 황제를 위하여로 대한민국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설 사람의 아들은 1979년 중편으로 편했던 것을 1987년 장편으로 개작한 것으로 예수시대에 기독교를 부정했던 아하스페르치의 이야기에 현대사회에서 반기독교적 이념을 지닌 민요섭과 조동팔의 이야기로 에워싼 액자구조의 소설입니다. 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선 이문열 원작 사람의 아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빗방울이 덮여 앉은 먼지 위에 떨어져 남긴 얼룩으로 희부여진 형삭의 유리창 너머로 나지막한 도해의 하늘과 그 아래 음울하게 웅크리고 있는 지붕들이 보였다. 남경사는 거의 습관적인 우울에 빠졌다. 그는 갈수록 실패의 예감이 짙어지는 자신의 이력을 별다른 감정 없이 떠올려 보았다. 남경호, 이류대학 야간부 중퇴생. 고시 준비를 한다고 절간에 틀어박혀 본 적도 있고 글에 미쳐 원고지에 묻혀보낸 일도 있었지. 하지만 어느새 내겐 나한테밖에는 부양을 기대할 데가 없는 늙은 부모와 어린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었어. 그들을 위해 경찰에 들어온 게 벌써 8년째로군. 형사계 남경사라. 제가 안 했다니까요. 고막을 찢듯 갑작스럽게 의식을 찔러오는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남경사는 퍼뜩 정신을 차렸다. 곁자리에 앉은 김영사였다. 왜 지나가는 아가씨 엉덩이를 걷어찼냐고 왜? 저놈의 가죽장어 때문에 그랬습니다. 김영사의 고함 소리쯤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심드렁하게 대답하는 피의자는 머리를 박박 깎은 26의 청년이었다. 김영사가 어이없다는 듯 물었다. 뭐? 가죽 장화가 어쨌다고? 저게 너무 길어서요. 야, 너 술 취했어? 천만에요. 말짱합니다. 아, 이거 숨 미친 놈 아니야? 그래, 가죽 장화가 좀 길다고 지나가는 남의 처녀 엉덩이를 걷어차? 남경사는 약간 기이한 느낌이 들어 피의자인 그 청년을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언뜻 보아서는 우직하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인상이었지만 미간의 골깊은 주름이나 눈 부분의 짙은 음영은 어딘가 지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형사실의 흰 회벽 한 모서리에 공허하게 박혀있는 눈길에도 관록 있는 범법자들의 몸에 밴 허세와는 다른 어떤 탈속함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 차림으로 넘어가면 또 딴판이었다. 이제는 적어도 멋으로는 아무도 입지 않게 된, 또 그나마 낡고 때묻어 소매끝이 반질거리는 검은 물들인 군용 야전 점퍼에다 황갈색 오리 굵은 코르덴 바지, 색깔을 구별 못할 만큼 흙먼지가 앉은 비닐 구두까지
일부러 분장이라도 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얼굴에 걸맞지 않은 차림이었다. 그거 한 켤레면 몇 사람의 엄발을 녹일 수가 있죠. 저 여자가 지나가던 그 길 옆에도 맨발에 고무신만 신은 아이가 떨면서 엎드려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뭐예요 지금? 그럼 그 거지아이가 그렇게 된 게 나 때문이란 말이에요? 어쨌거나 네가 쓸데없이 많은 가죽을 허비하는 바람에 그 아이가 맨발로 떨게 된 건 사실이잖아. 시끄러 임마! 나 참 기가 막혀서. 야, 누가 너 보고 그런 간섭하랬어? 아무도 간섭 안 하기에 내가 좀 했수다. 아, 이게 정말 갈수록 태산이네. 야, 왜 원래 벌써 여러 번 봤수다. 너 별이 몇 개야? 밤하늘에 은하수요. 이번에도 한 바퀴 돌고 엊그제 나왔수다. 그때 갑작스런 전화벨 소리가 울렸고 옆으로 두어 책상 건너 남경사가 속한 3기 이주임이 수화기를 집어드는 게 보였다. 이윽고 통화를 끝낸 이주임이 강력 사건이면 언제나 그러하듯 심각한 얼굴로 남경사를 불렀다. 남경사, 이명사하고 박정사 데리고 따라오시오. 뭡니까? 살인사건인 모양이오. 시체는 마을에서 좀 떨어진 야산 길섭에 놓여 있었다. 시체를 덮은 풀이불을 들치자 32셋 정도로 되는 길고 창백한 얼굴이 나타났다. 얼굴이 말짱하고 눈도 자연스럽게 감겨 있어 평소 시체를 대할 때 느끼는 섬뜩하고 싫은 느낌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뒤이어 드러난 몸은 얼른 보아도 틀림없는 타살체였다. 예리한 흉기로 난자를 당한 듯 가슴 부분에 피가 두텁게 굳어 있었다. 이 주임이 그곳에 나와 있던 지서 주임에게 물었다. 보고된 것 외에 더 나온 건 없었어? 아, 예. 저기 떡갈나무 둥글에서 이걸 찾아냈습니다. 그런 물음에 미리 대비하고 있기라도 한 듯 지서 주임은 신문지에 싼 피 묻은 하얀 면장갑 한 켤레를 헤쳐 보였다. 이어 지서 주임은 이미 전화로 보고된 사항들을 다시 한번 상세히 반복했다. 시체가 발견된 건 약 1시간 전이고 발견자는 시내로 나가던 이웃 주민, 사망 시간은 대강 새벽 무렵으로 추정됨. 시체 옆에 과도가 한 자루 버려져 있었는데 예리하게 날을 세운 것으로 보아 범행은 계획적인 걸로 여겨짐. 상처 부위나 시체의 자세 등으로 미루어 피해자가 반항한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음 등이었다. 한참 더 이어질 것 같은 지서 주임의 말허리를 자르듯 이 주임이 물었다. 피해자의 신원은? 그게 통알 수 없습니다. 범인 짓인지 증명서 하나 없어요. 인근 주민 가운데 알아보는 사람도 없습니까? 마을에서 몇 사람 불러다가 물어봤는데 모두 처음 본답니다. 그때 저만치서 현장 보존을 맡고 있던 순경이 머뭇거리며 끼어들었다. 조금 전 주임님이 잠시 자리를 떴을 때 구경은 어떤 주민이 기도원에서 본 사람 같다고 했습니다. 뭐? 왜 그걸 이제 말하는 거야? 자, 김순경, 어느 기도원인지 알아? 영생이라고 했는데. 아, 바로 이 산너머입니다. 비교적 깨끗하고 잡음이 없는 곳이죠. 그래요? 남경사, 그 기도원에 가서 우선 피살자 신원부터 알아봐. 낮 2시 무렵 영생기도원을 찾아간 남경사는 원장실을 찾았다. 시내 어떤 교회의 장로라는 원장은 난로가에 앉아있다 뜻밖이라는 표정으로 남경사가 내미는 신분증을 확인했다.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어디서 본 듯한데. 아, 이 사람 황전도사 친구라던 사람 같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이런 모양으로... 죽었습니다. 네? 어쩌다가? 피살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이 뭡니까? 글쎄, 민모라든가? 아무튼 황전도사가 그 사람을 잘 알 겁니다. 얘 친구라면서 얼마 전에 이곳으로 데려왔으니까요. 황전도사님, 예. 마침 오시는군요. 황전도사님, 인사하세요. 경찰에서 나온 분입니다. 황 전도사의 얼굴에서 온 흔적을 발견한 남경사는 의례적인 인사도 생략하고 바로 물었다. 보시고 오셨군요. 소문을 듣고 가셨더랬습니까? 예. 이 친구 사이였다니 몹시 마음 아프시겠습니다. 모두 하느님의 뜻이겠죠. 하지만 하도 가엾어서. 우선 몇 가지 참고로 묻겠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뭐죠? 민요섭입니다. 나이는? 아마 33일 겁니다. 직업은 뭐죠? 그건 모르겠습니다. 주소는? 그것도 잘 모릅니다. 두 분은 친구 사이가 아니었던가요? 예전에는 그랬죠. 하지만 거의 8년이나 소식을 모르고 지내다가 한 달 전쯤에야 다시 만났습니다. 예전엔 어떤 사이였는데요? 신학교 동기입니다. 그 친구가 중간에 학교를 그만두었지만 그땐 더 가까이 지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단순한 친구 이상으로 마음 깊이 존경한 적까지 있었습니다. 그럼 최근에 그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십니까? 예, 거의요. 그 친구도 말을 안 했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래 못 본 사이라면 궁금한 것도 많았을 텐데요. 그를 위해서였죠. 아픈 곳을 건드릴까 봐서요. 그럼 이곳엔 어떻게 오게 됐습니까? 우연히 거리에서 만났습니다. 아직 목회가 자신 없어서 여기서 좀 더 공부를 하고 있다고 했더니 대뜸 자기도 여기서 지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도 여기서 더부살이 하는 형편이지만 기꺼이 그러라고 했죠. 정말 반가웠으니까요. 반갑다뇨? 길 잃은 양이 돌아온 거라고 할 수 있죠. 길 잃은 양이라고요? 예. 그 친구는 아주 우수한 신학도였습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로선 실로 흉내조차 내기 힘들 만큼 진지한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2학년 가을부터인가? 그때부터 좀 이상해졌습니다. 어떻게 이상해졌나요? 우리들뿐만 아니라 하느님과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일로 교수님들과 싸움을 벌인 뒤 학교를 떠나고 말았죠. 좋습니다. 옛날 일은 그렇고 돈은 가진 게 없었습니까? 제가 아는 바론 거지와 다름없었습니다. 아내나 다른 여자 관계는? 그것도 들은 건 전혀 없습니다. 짐작을 말하라면 그는 철저하게 혼자서 세상을 떠돌다가 온 것 같았습니다. 남경사로서는 정말 맥빠지는 대답이었다. 경험으로 미루어 보면 돈이나 여자가 걸리지 않은 사건은 19 골머리만 앓고 진척은 없는 사건이 되기 쉬웠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끊임없는 기도와 잠도 잊은 듯한 성경 읽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외출한 적은 없었나요? 그저께 시내에 나간다며 나가서 하룻밤 지내고 돌아왔습니다. 어디 갔다 왔다는 말은 없었고요. 네, 물어는 봤지만 쓸쓸하게 웃을 뿐 대답해주지 않더군요. 그를 마지막으로 본 건 언제죠?
어젯밤 전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면서 통참을 이루지 못하더군요. 하긴 그게 이상하다면 이상하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남경사는 이것저것 몇 가지를 더 물어보았으나 수사에 구체적인 도움이 될 대답은 별로 없었다. 남경사는 마지막으로 그가 쓰던 방을 보여달라고 청했다. 황 전도사가 아무 망설임 없이 앞장섰다. 안내되어 간 방은 검소하고 깨끗한 마루방이었다. 민요섭 씨의 짐. 근데 이 가방 하나가 전부입니까? 그리고 성경책이 한 권 있습니다. 황 전도사가 건네준 성경은 최근 구입한 것 같은 새 책이었으나 어떤 부분은 이미 까맣게 손때가 묻어 있었다. 남경사는 그 성경책을 뒤적여 보았다. 그러나 찾고 있는 주소 같은 것은 없고 대신 책의 뒷표지 앞장에 있는 흰 여백에 무엇인가 남경사가 알아볼 수 없는 외국어로 휘갈겨 쓴 글귀가 눈에 띄었다. 출연 기연호, 김무규, 김호정, 박경찬, 엄상현, 전태열, 박웅선, 이주희, 해설 서광재, 기술 이종풍, 효과 최창렬 정연재, 음악 오혜원. 정진아 극본, 한승훈 연출, 라디오 문학관. 이문열 원작, 사람의 아들.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선, 이문열 원작 사람의 아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남경사는 기도원 근처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수사하게 된다. 예리한 흉기로 난자를 당한 듯 가슴에 피가 두텁게 굳어있는 시체는 타살되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해주었다. 남경사는 피해자가 묵었다는 기도원을 찾아간다. 남경사는 피해자의 친구인 황 전도사를 만나 그가 민요섭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수사에 도움이 될 단서는 찾아내지 못한다. 남경사는 민요섭이 쓰던 방에서 그의 성경책을 뒤적이다가 알아볼 수 없는 외국어로 휘갈겨 쓴 글귀를 발견한다. 여기 이건 뭐라고 쓴 겁니까? 예. 이건 라틴어입니다. 이제 너는 신앙할 수 있다, 절망했으므로. 살 수 있다, 죽었으므로. 이런 말이죠. 그게 무슨 뜻이죠?
여기서의 절망은 존재의 본질에 대한 절망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절대적인 신께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절실한 상황이죠. 사도 바울의 서한에 이와 비슷한 구절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요섭으로 보면 진정한 회개의 고백인 셈인 거죠. 수사본부로 돌아온 남경사는 이주임에게 보고를 했고 그 역시 상당히 실망하는 눈치였다. 신원은 밝혀졌는데 최근 8년간의 행적을 전혀 알 수 없단 말이지. 안 되겠어. 남경사, 서로 돌아가서 출장 준비하시오. 예? 과장님께 보고 드리고 서울로 가봐요. 그 신학교에 가서 학적부 같은 걸 뒤지면 피살자의 옛날 주소라도 있을 거요. 거기서 한번 출발해보시오. 이튿날 상경한 남경사가 찾아간 신학대학은 어울리지 않게 도심에 자리 잡은 작고 오래된 구식 건물이었다. 겨울방학이어서 교정은 조용하다 못해 침울한 느낌마저 들었다. 사무실은 여기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비품이 허술한 사무실이었다. 그러나 당직인 학생과 직원들의 협조로 찾아낸 민요섭의 기록은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민요섭. 그 토마스 알렌이라는 외국 선교사의 양자였군요. 아무래도 어려서 전쟁고아가 된 것 같네요. 성적은 어땠나요? 당시에 인류 중고등학교를 나오고 또 명문대학에서 2년 동안 철학 공부를 하다가 우리 신학교에 왔습니다. 1학년 때는 와, 대단한데요. 지금까지 이런 좋은 성적은 없었어요. 제가 아는 한 이만한 기록은 아무도 깨지 못했을 겁니다. 2학년 때 성적은 어떻죠? 2학년 둘째 학기를 고비로 성적이 뚝 떨어지고 3학년 땐 퇴교했군요. 이것밖에는 없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민요섭이 학교 다닐 때부터 재직해온 교수님을 한 분 뵐 수 있을까요? 그러시면 배 교수님을 찾아가 보세요. 이 복도를 돌아서 나가면 끝에서 두 번째 방이 그분 연구실입니다. 배 교수는 이미 정년이 훨씬 지났음직한 백발이 성성한 노교수로 느낌으로는 목사라도 오래 봉직한 사람 같았다. 그는 민요섭이 죽었다는 남경사의 말을 듣더니 한동안 무거운 침묵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남경사가 이것저것 되풀이해 묻자 천천히 입을 열었다. 물론 내가 그애를 아낀 건 틀림없어요. 그의 양부는 내가 젊었을 때부터 존경해오던 분이었고 그애 역시 내가 만난 학생 중에 가장 우수한 학생이었으니까. 하지만 당신네 경찰에서 필요로 하는 건 별로 알고 있지 않아요. 한 가지만 들려주십시오. 민요섭이 학교를 그만둔 이유는 뭡니까? 신앙보다 지식의 추구에 더 몰두했던 그는 곧 지쳐버렸고 가가와와 함께 나가더니 오피테스의 꼬리를 달고 돌아온 거요. 우린 그런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어. 가가와는 뭡니까? 오피테스는요? 쉽게 말해 급진과 이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 비슷한 거요.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가가와 도요히토는 일본 실천 신학자이자 사회개혁가, 노동운동가, 복음전도사의 작가이기도 한 사람이요. 21살에 신가와의 빈민굴로 들어가 노동운동을 시작하고 고베 항만 파업을 주도하기도 했어. 여러 가지로 놀라운 사람인데 민요섭은 아마도 그의 실천 신학에 경도됐던 것 같소. 예. 오피테스는 뱀을 인간을 타락시킨 사탄의 심부름꾼으로 보지 않고 오히려 지혜의 사도로 승부했던 고대 이단이었어. 민요섭의 사상이 반드시 그들과 일치하는 건 아니었지만
사탄을 지혜의 영이나 신의 또 다른 속성으로 파악하려는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조금은... 자, 그럼 이만 돌아가 주시오. 나는 지금 몹시 피로합니다. 말을 마친 배 교수는 다시 지그시 눈을 감으며 무거운 침묵에 빠져들었다. 어떤 격렬한 말로도 깨트릴 수 없는 침묵이었다. 그러다가 남경사가 방문을 나설 때쯤 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알렌 목사님, 참으로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 애는 돌아오는 중이었다고 합니다. 간단히 점심을 때운 남경사는 민요섭의 8년 전 주소를 찾아갔다. 다행히도 민요섭의 연고자는 아직 그곳에 살고 있었다. 선교사 알렌 씨의 가정부였다는 할머니였는데 아주 어려서 입양된 민요섭은 거의 그녀의 손에서 자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의 죽음을 알리지 않았지만 민요섭의 이름만 듣고도 그녀는 눈물부터 지었다. 그래, 그 앤 지금 어딨소? 대구에 있습니다. 뭐라고 지내오? 잘 있는 거요? 근데 댁은 니시오? 친구 됩니다. 그래, 할머니는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의 덕에 지낼만 하오. 물론 그 일이 있기 전만은 못하지만. 그 일이라뇨? 친구라면서 얘기 안 튼가요? 하기야 그앤 늘 주님 말씀에 순종해 왔으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말이오. 저희 사귄 지 얼마 안 돼서요. 게다가 말수도 적고. 근데 그게 무슨 일이죠? 그녀는 오히려 그 얘기를 하게 된 것이 기쁘다는 표정으로 털어놓기 시작했다. 알렌 목사님은 30년을 이 땅에 살면서 그럭저럭 모은 걸 모두 그에게 남겨주고 갔다오. 신학교로 옮기고부터 그앤 그걸 남에게 내주기 시작했지. 성북동에 있는 큰 집까지 팔아서 말이오. 내가 아니었다면 운막 같은 이 집도 남기지 않았을 거요. 누구한테 준 겁니까? 그야 없는 사람들에게지. 세고 센 게 춥고 배고픈 사람들 아니요. 나 환자촌이다, 고아원이다, 재활원이다. 구석구석 갖다 나를 때가 그렇게도 많든지. 한번 드러내기 시작하니까 잠깐이더구만. 그랬군요. 더 내줄 게 없어지자 집을 나갔다오. 줄 게 없으면 몸으로라도 봉사를 해야 한다든가. 그래도 날 잊지 않고 7년째나 쌀값 정도는 꼬박 붙여줬지. 할머니, 전에 요소비가 쓰던 물건들 남은 건 없습니까? 쓰던 공책은 꽤 있을게요. 바로 저기 괴짝에 든 게 다 그의 공책이요. 근데 왜 그러오? 우리 요섭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요? 사실은요. 요소비가 몇 달 전에 취직을 부탁했는데 어제 그게 됐다는 통지가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한 달째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여기 와 있나 싶어서 와본 겁니다. 그랬구먼. 그리고 전부터 요소비가 그러더라고요. 집에 가서 책이나 공책을 가져와야겠다고요. 그래서 온 김에 가져다 주려고요. 갑작스런 의심으로 굳어졌던 할머니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졌다. 곁눈질로 그걸 확인한 남경사는 은근한 쾌감까지 느끼며 앞날을 위한 대비까지 곁들였다. 그런데 할머니, 요소비가 이번에 취직이 되면 좀 멀리 갈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고 왕복에 몇 달씩 걸리는 나라예요. 두어 달 전 편지로 어디 먼 데 가려나 보다 짐작은 했지만 외국엔 왜? 그때 목사님이 함께 가자고 할 땐 그렇게 버티더니. 사정이 그리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필요한 것만 뒤져갈게요. 그 애가 그런 소리를 했다면
좋을 대로 하시구랴. 여기 이 원고지 묶음하고 일기장 몇 건만 가져가겠습니다. 그러시오. 이건 집을 찾다가 우연히 동네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요즘도 그 여자하고 내왕이 있어 뵙니까? 뭐요? 누가 그 캐캐 묵은 옛날 얘기래요. 맹세코 우리 요섭인 그런 애가 아니오. 제놈들 구린 뒤를 들추니까 악에 받쳐 꾸며낸 소리지. 그리고 문장론에도 이 동네를 뜬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런 소리를 믿는다면 그의 친구다 뭐다 할 것도 없지. 암! 동회의 도움과 몇 번의 수소문 끝에 8년 전에 민요섭을 잘 아는 사람을 하나 찾아낸 남경사는 지금껏 들어온 것과는 전혀 다른 민요섭의 일면을 들을 수 있었다. 민요섭, 그놈은 사탄의 자식이요. 양의 탈을 쓰고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신성한 교회에서 남의 아내와 간음하고 충실한 목자의 뺨을 쳤지요. 간교한 지혜로 순진한 양들을 유혹했고 이 교회 안에서 멱살잡이 난장판이 벌어지도록 만들었죠. 이렇게 시작된 그의 험구는 끝이 없었다. 그 일로 우리 교회는 쑥밭이 되었지요. 목자는 양들을 버리고 떠났고 양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부인의 일로 낯을 못 들게 된 문장로 그분도 거의 폐인이 돼서 이 동네를 떴지요. 그 간교한 사탄의 자식은 하느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남경사는 또 한 사람의 지실자를 찾아 만났다. 그 교회의 평신도인 그녀의 추억은 앞서의 집사와는 사뭇 달랐다. 간음이라는 거 글쎄요. 그때 떠들썩했지만 잘 이해할 수 없는 구석도 있어요. 그때 그 학생이 뭐가 아쉬워서 30에 가깝고 자식을 둘씩이나 둔 남의 아내를 유혹했겠어요? 오히려 수상쩍다면 그 여자예요. 문장로와 결혼한 후에도 품행이 좋지 못했거든요. 남매를 낳았지만 과연 둘 다 문장로 자식일까 의심하는 사람이 아주 많았어요.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었다던데. 아휴, 다른 건 몰라도 그때 그 목사에 관한 일이라면 솔직히 난 그 학생 편이에요. 크고 화려한 교회를 세우는 것만이 하느님의 충실한 종이 되는 길이라면 그 목사가 가장 충실한 종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새로 지은 교회 건물과 부지를 자기 앞으로 등기를 한 겁니다. 전에 세운 교회 둘도 그 목사와 부인 명의로 돼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교회 개척이 합법적인 치부의 수단이었던 게죠. 문장로는 성남시로 옮겨 앉아 양곡상회를 내고 있다고 했다. 그를 만나러 가는 버스 안에서 남경사는 민요섭의 일기를 펼쳤다. 처음 몇 권은 일반 대학을 집어치우고 신학대학을 택한 신학도답게 열렬한 신앙과 선을 향한 의지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러나 오래전에 그의 관심은 인간의 외적 현상과 사회 문제로 옮겨지더니 마침내는 기독교에 대한 회의로 발전해 갔다. 어찌하여 선악을 불문하고 인류에게 재난이 닥쳐오는가? 부유한 자, 힘센 자, 권세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없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세상에서는 전부인가? 가난한 자, 병든 자, 버림받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전부였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어찌하여 없는가? 일기는 민요섭의 행적에 대한 별다른 단서를 제공하지 못한 채 신학대학에서 쫓겨난 날로 끝나 있었다. 남경사는 다시 남은 원고 묶음을 펴들었다. 소설 형식의 글이었지만 남경사의 반복되는 일상과 직업적 사고로 녹슬어버린 머리에 벅차기는 일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로마 제정 초기 옥타비우스 오구스투스의 시절에
세 사람의 동방인들이 그때껏 야곱과 그 자손들만의 신이었던 야훼를 크게 낭패시킨 적이 있다. 후세에는 한결같이 현자로만 알려진 카스파와 멜키오 그리고 발타자가 바로 그들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현명했는지, 그래서 하늘의 영광과 땅 위의 평화를 더하는 데 합당했는지는 지극히 의심스럽다. 아무리 예언에 충실한 야훼의 신들 세 사람의 동방인들이 황금이며 모략, 유향 같은 굉장한 선물을 들고 떠들썩하게 아들의 산시를 찾아들었을 때는 그 얼마나 난처하셨으랴. 야훼께는 그 자리가 분명 통탄스러운 실수의 현장 중 하나였다. 마리아가 남의 아내들 여인이었으므로 하여 뒷날 그 아들은 자기가 세운 금단의 문을 스스로 허물고 새길로 온 신이란 빈정거림을 받게 되었다. 이사야의 무책임한 예언,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다윗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나리라는 건 무시하는 게 나았다. 진실로 신의 아들은 번갯불을 타고 내려오거나 바위를 쪼개고 솟아오르는 편이 옳았다. 그 시각 베델 부근의 한 샴마의 학파 율법사 집에서는 진정한 사람의 아들 아하스페르츠가 태어나고 있었던 것이다. 아하스페르츠는 어렸을 적부터 살에 깊고 총명했다. 분명 아기가 엿보이긴 하지만 그가 태어나자마자 걷고 말할 수 있었다고 한 전설은 그처럼 남다른 그의 자질에 근거하여 꾸며졌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그의 기억력은 비상하여 10살 안팎에 벌써 토라를 거의 암송할 정도였다고 한다. 따라서 부치는 놀라운 아들을 유대에서 제일 가는 랍비로 기를 생각을 했다. 만약 위대한 섭리의 부름이 없었다면 부친의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정진아 극본, 한승훈 연출, 라디오 문학관, 이문열 원작, 사람의 아들,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선, 이문열 원작, 사람의 아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민효석과 함께 지냈던 황전도사는 그의 지난 8년간의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남경사는 민요섭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간다. 그가 다녔던 신학대학을 찾아간 남경사는 그가 외국인 선교사에게 입양되어 자랐고 뛰어난 신학생이었다는 것과 이단에 빠져 기독교에 대한 회의를 품고 학교를 떠났다는 사실도 알게 된다. 수사를 위해 민요섭이 남긴 글들을 살펴보던 남경사는 기독교에 대해 회의를 품고 방황하는 아하스페르츠를 주인공으로 해서 쓴 소설을 읽게 된다. 그 손녀는 아하스페르츠가 12살 나던 해 최초의 조짐을 보였다. 그해 과월절날 그는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 참배길에 올랐다. 그들은 뒤이을 무교절의 축제 분위기로 술렁대는 거리를 지나 시내 동쪽에 살고 있는 아하스페르츠의 숙부집으로 갔다. 오랜만에 만나 인사가 끝나기 바쁘게 어른들은 곧 명절 준비로 분주해졌다. 그 틈을 타 거리 구경이나 할까 하고 문께로 나섰던 아하스페르츠는 이상한 광경에 눈길이 끌렸다.
아이들은 모래를 끼얹고 긴 막대로 그 남자를 건드리기도 했다. 휘청이는 걸음거리며 솟은 광대뼈와 창백한 안색으로 보아 그는 몹시 지치고 굶주린 듯했다. 아스페르츠는 숙부집에서 버리려고 모아둔 누룩 넣은 빵과 부정한 고기를 얻어서 그 남자에게로 가져갔다. 저기 배가 고프시면 이걸 드세요. 빵과 고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 고마운 일이구나. 하지만 누룩을 넣은 빵이에요. 괜찮다. 누룩을 넣은 빵을 먹으면 안 되는 무교절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그는 광주리에 든 빵과 고기를 격을스레 먹어치웠다. 가까운 우물에서 목까지 축인 뒤에야 비로소 아스페르츠를 천천히 살피기 시작했다. 한참 뒤에 그가 다시 물었다. 왜 아이들이 아저씨를 따라다니면 놀리죠? 그건 내가 온 유대 사람들에게 내 권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게 무너지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야. 그때 난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떠벌렸거든.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물론 돌덩이 하나도 움직이지 않았지. 아저씨는 메시아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이 아저씨 명령대로 무너지지 않을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한 거군요. 그것도 수만 명을 올리브산에 모아놓고 그렇게 했지. 왜 그러셨죠? 넌 내 얘기를 다 듣고도 웃지 않는구나. 너 몇 살이니? 12살이에요. 커서 뭐가 되고 싶니? 이 땅에서 가장 우러름을 받는 랍비가 되고 싶어요. 그렇다면 아는 것도 많겠구나. 토라라면 거의 한 줄도 빼지 않고 외워 보일 수 있어요. 느비인 같은 예언서도 배웠어요. 벌써 어른들도 하기 힘든 만큼 말씀들을 깊이 배웠구나. 믿어주마. 그런데 그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 같니? 모든 걸요. 축복과 평안,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불러일으킬 힘도 주죠. 그래? 네 아버지는 너무 일찍 네 지혜를 재관들과 랍비의 손에 붙였구나. 얘야. 네? 내일 다시 날 만나주겠니? 왜요? 난 네가 궁금히 여긴 걸 대답하지 않았다. 그걸 대답해주마. 하지만 그 전에 꼭 내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뭔데요? 말씀이며 율법이란 게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것들인지. 어쨌든 내일 다시 나와주겠니? 그러는 그의 두 눈엔 마치 수천 수만의 작은 불길이 타오르는 것 같았다. 그것은 나직하나 힘실린 그의 목소리와 더불어 아스페르츠의 어린 영혼을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네, 아버지 어머니께 말씀드리고요. 아니, 부모님께 말씀드려서는 안 돼. 성전에 가서 그들이 예배에 정신이 팔려있는 동안 몰래 빠져나오너라. 난 성전 앞 환전상들이 있는 곳에서 기다리마. 문득 몸을 일으켜 휘적휘적 떠나가며 남긴 사내의 말은 이미 거부할 수 없는 명령과도 같았다. 여기까지 읽었을 때 버스는 성남시에 도착했다. 문장로는 이곳에서 양곡상회를 내고 있었다. 상당한 부자로 추측했던 남경사는 약간 실망한 기분으로 양곡상회보다는 싸전으로 부르는 게 더 알맞은 허름한 점포의 문을 열었다. 남경사는 먼저 그의 젊은 후처부터 물어보았다. 문장로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사람은 벌써 오래전에 집을 나갔어. 이혼하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합친 걸 어떻게 나눌 수 있겠어. 난 그 사람을 위해 이곳으로 이사까지 했는데
결국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로 그 사람을 찾는 겁니까? 민요섭 씨가 살해당했습니다. 가증스럽겠지만 이미 그는 죽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를 미워하지 않소. 이제 보면 그 역시도 한 사람의 피해자요. 난 벌써 오래전에 그를 용서했고 또 잊었어. 피해자였다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 여자야말로 사탄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요. 내가 그토록 정성을 쏟았건만 이곳에 온 지 1년도 안 돼 또 다른 남자와. 딴 남자라면? 우리 집 점원 아이였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면 이 거리에서 그 여자와 관계한 사람만도 5손가락은 채우고 남으리라는 게 내 추측이요. 역시 서울에서 들은 대로였다. 그렇다면 유독 민요섭에게만 원한을 품을 리는 없었다. 지금 부인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모르겠어. 벌써 5년 전부터 소식을 모르고 지냈어. 자제분은 두셨습니까? 둘이요. 중학교에 들어간 딸아이와 이제 5학년이 될 아들이 있어. 제발 부탁이요. 아이들에겐 어미 얘기를 알리지 않도록 해주시오. 그 애들에게는 훌륭한 어미로 되어 있어. 무슨 사고로 죽은 걸로. 지난 가을에는 성묘까지 다녀왔어. 물론 전체의 무덤이었지만. 문장로의 부탁은 진지하고 간곡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녀가 민요섭의 죽음과 무관할지라도 꼭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무슨 고집처럼 남경사의 머릿속에 자리 잡았다. 아이들을 물은 것도 그 때문이었다. 큰딸이 중학생이라면 아무리 문장로가 숨긴다 해도 어머니와 어떤 길로든 연결이 있을 거란 짐작이 들었다. 문장로의 부탁에 고개를 끄덕여주고 나오긴 했지만 아이들에게 어머니의 거처를 물어야 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가까운 여관에서 밤을 지낸 뒤 아침 일찍 추운 골목 어귀를 서성이던 그는 등교하는 문장로의 딸을 만날 수 있었다. 그리고 문장로의 부인의 주소를 알아냈다. 도로 서울이었다. 서둘러 서울로 간 남경사가 주소를 따라 찾아간 곳은 인사동에 있는 어느 깨끗한 한옥이었다. 겉보기에는 살림집으로 보였지만 들어가 보니 일종의 비밀 요정 같았다. 듣기로는 30대 후반이었으나 직접 본 문장로 부인은 채 30도 넘지 않은 것 같았다. 놀랍게도 그녀는 민요섭을 기억하지 못했다. 남경사가 여러 가지를 상기시키고 사진까지 내보이자 그제서야 겨우 알아보았다. 아, 그 학생? 살해당했습니다. 네. 그녀는 놀라거나 슬퍼하는 기색은커녕 한마디 유감의 뜻도 표현하지 않았다. 나중에 그녀로부터 들어 알게 된 거지만 당시 그녀와 불륜관계를 맺었던 남자는 민요섭 하나뿐이 아니었다. 문장로 집을 나올 때도 마찬가지였으며 지금도 어지러운 남성 편력에 빠져있는 것 같았다. 민요섭과의 일이 교인들에게 그처럼 두드러지게 보인 건 당시 그가 신학생이며 남편이 장로로 있는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미래가 주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 까닭이었다. 그 모든 것을 조금 더 거리낌 없이 털어놓는 그녀의 말에 남경사는 아연했다. 하지만 남경사는 그녀에게서 무엇인가가 나오리라는 기대를 하며 억지 쓰듯 물었다. 혹시 최근에 민요섭한테 연락이 온 적은 없습니까? 정말 못 믿으시네. 난 남자들에게 뒤끝을 남기지 않아요. 몸이나 아니면 마음도 거두죠. 헤어지면 그만인 걸 질질 끌어봤자 뭐 하겠어요? 더구나 그 학생하고는 몸도 몇 번 섞지 않았다고요. 언젠가 정전이 된 날인데 교회 난포불 아래서 기도하는 모습이 싱싱한 횟감처럼 하도 구미가 당겨서 한번 건드려 본 거라니까요. 남경사는 거기서 서둘러 그녀와 헤어졌다.
늦어도 퇴근 시간 전에 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12시 기차를 타야 하기 때문이었다. 간신히 시간에 대해 기차에 오른 남경사는 맥 빠진 기분으로 잠시 눈을 붙인 뒤 읽다만 민요섭의 소설을 계속 읽기 시작했다. 이튿날 알지 못할 힘에 끌려 약속 장소로 나간 아스페르츠를 데리고 테도스가 처음 간 곳은 성 변두리에 있는 빈민가였다. 누더기도 걸치지 못해 벌거벗은 채 배고파 오는 아이들 곁에서 한 덩이 빵 때문에 아낙네들이 쌍스런 욕설과 함께 서로 머리채를 휘어잡고 뒹구는 광경은 물질의 결핍이 인간을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 다음은 노예들의 작업장. 거기서는 어떤 사납고 표독한 짐승도 자기 동종에게 씌운 적 없는 잔인한 굴레를 인간이 인간에게 씌운 채찍으로 부리고 있었다. 그 다음은 지하 감옥이었다. 그 어둡고 습기 찬 곳에서 아스페르츠가 본 것은 충격이었다. 끔찍한 죄악을 저지른 자들도 실은 육체와의 싸움에 진 가엾은 동족에 지나지 않았으며 더구나 그들의 싸움을 불리하게 만든 것도 대개는 그들에게 책임이 없는 시대와 제도였다. 테도스는 아스페르츠를 데리고 성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에게 로마인들이 처형장으로 쓰는 십자가 언덕과 문둥이의 계곡을 보여주었다. 아무리 총명하고 사려 깊다고 한들 12살 어린 소년이 그 모든 광경들의 배후에 있는 진정한 의미들을 속속들이 깨달았으리라고는 믿기 어렵다. 그러나 그 나이에는 싫고 두려웠을 것임에 분명한 그 기묘한 순례를 끝까지 마친 것으로 보아 희미한 대로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어떤 힘이 그를 이끌고 있었음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아니, 그 이상으로 아스페르츠가 육신을 가진 인간의 비참과 불행을 구석구석 더듬고 있는 바로 그 시각, 야훼의 아들은 성전에서 이름난 재관들이며 율법사들과 야훼의 말씀을 다투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거기에는 확실히 어떤 섭리의 계제가 있었다. 어쨌든 테도스와 아스페르츠가 모든 곳을 다 들른 뒤 성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날이 저물었다. 시종 말없이 앞장서서 안내만 하던 테도스는 다시 어제의 공태에 이르자 마치 하던 얘기를 이어서 하는 투로 아스페르츠를 보며 말했다. 얘야, 넌 어제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걸 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다 넌 오늘 말씀이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는 걸 직접 보았다. 재관들과 율법사들이 아름답고 희망찬 말씀을 소리 높여 떠들고 있는 동안에도 사람들은 고통받고 죽어가지 않더냐. 말씀은 줄인 자를 채우지도 못했고 헐벗은 자를 입히지도 못했다. 사람을 죄와 질병에서 보호하지도 못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네가 본 사람들보다 수천, 수만 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미신에 젖은 채 고통 속에서 헛되이 죽어가고 있다. 거의 이해할 수 없으면서도 그런 그의 말은 빠른 땅을 적시는 단비처럼 아스페르츠의 영혼 깊이 스며들었다. 상대 머릿속에 자신의 말이 얼마나 깊이 새겨지는지 확인이나 하듯 찌르는 듯한 눈길로 잠시 아스페르츠를 바라보던 테도스가 다시 목소리에 열기를 더하며 계속했다. 난 지금 때가 이르고 있음을 느낀다. 누군가가 오고 있어. 그러나 오는 그는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줄 수 있어야 해. 그는 반드시 3개의 열쇠를 가지고 와야 한다. 첫째는 우리의 가엾은 육신을 주림에서 구해줄 빵이며, 둘째는 우리의 나약한 정신을 죄악에서 지켜줄 기적이며, 셋째는
잔혹의 역사에 사랑의 질서를 강요할 지상의 권세야. 이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그는 결코 우리들의 메시아일 수 없어. 난 올리브산에서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치려고 했다. 난 날 따르는 자들에게 빵을 주리라고 약속한 뒤 지키지 못했고, 로마인을 몰아내고 이 땅에 하느님의 왕국을 세워 그 의로움을 지키겠다고 공언한 뒤 마찬가지로 이루지 못했다. 끝으로 메시아가 반드시 갖고 와야 할 또 하나의 징표인 기적도 실망의 기억으로 그 올리브산에서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야. 기억해라. 빵과 기적과 권세야. 말씀의 육화는 말씀 그 자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한다. 날이 저물었구나. 꼬마야, 이제 돌아가 봐라. 나도 갈 길을 가야겠다. 테도스는 아직도 망연해 있는 아스페리츠에게 까닭없이 서두르며 작별의 말을 던졌다. 그리고 뒤 한 번 돌아보는 법 없이 벌써 어두워오는 골목길로 사라져버렸다.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은 이제 다 끝냈다는 데서 오는 허망감 탓인지 작별의 말은 어느새 처음 만났을 때 그 지치고 힘없는 목소리로 돌아가 있었지만 멀어지는 그의 뒷모습에는 무언가 알지 못할 빛이 서려있는 듯 했다. 정진아 극본, 한승훈 연출, 라디오 문학관, 이문열 원작, 사람의 아들,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선, 이문열 원작, 사람의 아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야훼의 아들과 같은 시간에 태어난 아스페르츠는 12살 나던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떠버리고 다니는 테도스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 한편 남경사는 문장로를 만나 그의 부인이 오래전 집을 나갔고, 문장로의 추측에 따르면 남성 편력이 심했으며 민요섭 역시 피해자일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다음날 문장로 부인을 찾아간 남경사는 민요섭을 기억해내지 못하는 그녀에게 놀란다. 돌아가는 기차에서 남경사는 민요섭의 소설을 읽는다. 세월이 흘러갔다. 아스페르츠는 18이 됐고 그에게도 인생의 봄이 찾아왔다. 같은 또래의 소녀들과 수줍은 사랑이나 속삭여야 할 그 나이에 인생의 봄은 이상한 형태로 그를 찾아왔다. 그해 8월의 어느 날 밤이었다. 아스페르츠는 밤이슬에 젖은 채 아삽과의 정원을 서성이고 있었다. 아삽은 몇 회의 대상을 거느리고 멀지 않은 요파항에 전용 부두와 창고까지 가지고 있는 이웃의 대부호였다. 이윽고 집 전체가 괴이한 침묵에 빠지자 그는 집 쪽으로 갔다. 이어 한 군데 유독 밝고 요염한 빛을 뿜고 있는 창틀 곁으로 간 그가 창문을 두드렸다. 아무 소리 없이 창문이 열렸고 아스페르츠는 익숙하게 대리석 창틀을 타고 넘어 그 방 안으로 들어갔다. 아스, 당신이 오지 않으면 어떡하나 걱정했어요. 이 길고 쓸쓸한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하고요. 사라,
아삽이 새로운 대상로를 개척하러 간 지 벌써 닷새나 돼요. 난 창틀에 푸른 휘장을 내리게 하고 내내 당신을 기다렸어요. 밤이슬에 젖은 그의 몸을 껴안을 듯 반갑게 맞은 것은 비단 잠옷에 쌓인 아삽의 젊은 나네였다. 사라, 어찌하여 야훼께서는 당신을 좀 더디 이 세상에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그리하여 당신을 내 떳떳한 신부로 맞을 수 있게 남겨두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엾은 사람 못나게도 울고 있다니. 그래도 우린 함께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느낄 수 있잖아요. 내 말은 그게 아니오, 사라. 왜 하느님께서는... 그런 소리 그만해요. 이번엔 당신이 안아줘요. 새벽별도 첫 닭의 울음소리도 우리를 시기하며 기다리고 있어요. 우린 우리 앞에 잔을 즐길 뿐이에요. 마실 수 있을 때 마시고 즐거우면 돼요. 자, 어서. 두 사람은 이미 여러 번 그려온 것처럼 서로 엉긴 채 침대 위로 쓰러졌다. 그들은 격렬한 파도였으며 요동치는 배였다. 힘찬 폭포였고 헤어나지 못할 늪이었다. 한 차례의 격정이 휘몰아간 후 아하스는 공허한 눈길로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금의 황홀한 기억으로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책과 참회의 소리를 막아보려고 했었지만 소용이 없었다. 겁내고 있군요. 정말로 당신이 두려워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이 아니라 거리로 끌려나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는 거죠? 사라, 난 내 양심에 날아드는 돌이 두려운 거요. 난 이것이 죄가 된다 해도 후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즐거움을 모르고 가책도 모르는 것이나 알고 괴로워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으니까요. 뒤에 먹을 쓴 무화과가 두려워 단 무화과를 먹지 못하는 것보단 단 것도 먹고 쓴 것도 먹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요. 훌륭한 스승들의 정통적인 가르침만을 들어온 아스페르치에게 그녀의 논리는 새롭고도 교묘해서 오히려 기괴하게 느껴졌다. 그런데도 그녀의 상기된 얼굴에서는 아름다움과 생명으로 충만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러나 그것도 한순간 말씀과 율법에 대한 신앙은 그 놀라움을 보다 강렬한 죄의식으로 바꾸어 버렸다. 그는 더욱 침울한 기분으로 천천히 몸을 일으켜 자신의 옷가지가 어지럽게 널려있는 침대가로 갔다. 아하스, 당신은 왜 잔을 다 비우지도 않고 떠나려고 하나요? 새벽닭이 올 때까진 시간이 많이 남아있어요. 사라, 날 그냥 내버려둬요. 난 홀로 생각하고 싶소. 그래서 자신이 생기면 그때 다시 오겠소. 아스페르츠는 이제 마지막이란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뿌리침을 당한 무안으로 몽롱한 열정에서 깨어난 사라도 그걸 느낀 것 같았다. 그녀의 단념은 빠르고도 깨끗했다. 몸을 일으켜 비단 잠옷을 걸치고 거울로 가서 옷매 무시며 헝클어진 머리칼까지 가다듬은 뒤에 마침 창틀을 넘어대는 아스페르츠를 향해 담담히 말했다. 잘 가요, 아하스. 이제 당신을 자유롭게 놓아드리겠어요. 내게 더는 연연하지 마세요. 내가 사랑했던 건 그저 건강하고 싱싱한 젊음을 가진 남자였지 꼭 당신의 이름과 정신을 가진 특정한 인물은 아니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그녀의 얼굴 어느 구석에도 거짓을 말하거나 감정을 과장하고 있는 듯한 표정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아스페르츠는 오래 돌보지 않았던 자신의 세계로 돌아갔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간 어느 날이었다. 사색에 지친 머리를 식힐 겸 산책을 하던 아스페르츠는 회당 앞 공터에 한때의 군중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웅성대고 있는 것을 보았다. 거리의 재판이었다. 그는 참혹한 광경이 벌어지기 전에 피하려고 하다가
군중 가운데 끌려 나와 있는 여인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바로 아삽의 젊은 아내 사라였다. 저 여자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율법을 어기고 간음의 죄를 지었어. 상대가 누구였답니까? 아삽과의 젊은 마부였어. 그는 이미 주인에게 죽음을 당했어. 아삽은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재관들 곁에 서 있지 않소. 저 여자는 노예가 아니므로 율법과 우리에게 넘긴 거요. 죽여라, 죽여! 죽여라! 저런 건 죽여! 죽여라! 누군가의 외침과 함께 여기저기서 돌이 날아들기 시작했다. 갑작스런 공포와 무력감으로 마비된 아스페리츠는 사라를 건너다 보았다. 그때였다. 사라도 군중 속에 선 아스페리츠를 알아보고 그에게로 눈길을 보냈다. 날아든 돌로 깨진 이마에서 피를 흘리면서도 몸을 꼿꼿이 가누고선 그녀의 두 눈에서는 기이하게도 엷은 웃음기가 떠올라 있었다. 조소 같기도 하고 연민 같기도 한 섬뜩하고 야릇한 웃음이었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뒤어 날아든 돌에 등허리가 찍힌 그녀는 비명 한마디 없이 그대로 고꾸라졌다. 돌은 순식간에 그녀를 덮어버렸다. 아버지께서도 진실로 카인의 죄를 믿으십니까? 뭐라고? 아하스, 지금 뭐라고 했느냐? 19 나던 해의 어느 날 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와 부친의 서재를 찾은 아스페리츠가 앞뒤 없이 불쑥 던진 말이었다. 벌써 반년 전부터 부모와 가정을 떠나 무언지 모를 자기만의 길을 힘들여 걷고 있는 아들이 바람같이 나타나서 엉뚱한 것을 묻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는 하수인과 교사자 중에서 어느 편을 더 벌하시겠습니까? 물론 교사자를 더 벌여야겠지. 그럼 하수인은 항상 무죄입니까? 하수인이라도 결과의 그릇됨을 알았다면 벌을 받아야겠지. 하수인의 감정과 의지가 모두 교사자의 지배 아래 있거나 교사자로부터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강요받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야 죄가 없지. 그럼 카인이 그런 하수인이었다는 말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는 야훼의 하수인이었습니다. 난 이해할 수 없구나. 피조물의 의지가 창조주의 의지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순 없지. 우리의 숨결 한 갈래도 그분께서 주시지 않은 게 없는 것처럼 우리의 정신도 모두 야훼 하느님의 의지 안에 있다. 그럼 카인의 살인은 누구에게서 왔습니까? 갑작스럽지만 그분, 모든 것의 출발이신 야훼께서 주셨겠지. 그러나 금지 규범과 함께였다. 그렇다면 그 금지를 어기고 감히 살인을 한 그의 의지는 어떻게 됩니까? 까다로운 경전 해석이군. 하지만 그리 중요하지 않기에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 얘야, 넌 사물을 내 골로만 보고 있구나. 하느님의 일이란 인간의 지혜로 자명해질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마치 로마의 법관 같으신 말씀이군요. 그럼 아버지께서는 원조 아담 이래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 자유의지를 믿으십니까? 우리의 행위와 사고 중에서 창조주의 포괄적인 예정으로부터 자유로운 부분이 진실로 있다고 믿으십니까? 모든 기록과 선지자들의 증언으로 믿는다. 우리의 모든 것이 창조주인 그분의 의사대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그분과 대등할 수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요, 최후의 심판을 예고하시고 선과 악에 대한 보상과 징벌을 약속하신 한 그렇지. 그건 자유가 아니라 그분의 무책임한 방임입니다. 두 개의 상반된 의지 틈에서 인간들이 피 흘리며 투쟁할 때나 끝내 패배하여 멸망과 타락의 길을 갈 때조차 침묵하시던 그분에게 그 결과인 인간의 죄를 벌하고 심판할 권리가 있다고 믿으십니까?
야훼께서는 침묵하고만 계시진 않으셨다. 많은 말씀과 율법을 주셨고 더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우리의 선한 의지를 북돋으러 왔었다. 하지만 그들을 믿고 안 믿는 것도 우리들의 자유 아닙니까? 그분을 신앙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영혼은 그분의 말씀과 그분이 보내신 이들도 믿고 따를 수 있다. 순환론일 따름입니다.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것의 여부도 원조 아담 이래의 그 자유에 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너는 그 자유를 어떻게 보느냐? 전 애초에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유 자체가 이미 그분 예정의 일부이며 우리의 구원과 몰락도 그 예정에 따를 뿐입니다. 그 같은 아스페르츠의 말에 부치는 까닭물을 공포와 더불어 아득한 무력감을 느꼈다. 페르시아의 이원론과 종말론의 영향을 받은 젊은 납비들의 과격하고도 새로운 경전 해석을 대할 때마다 고지식한 그가 느끼게 되던 우려와 논리로는 그들을 어쩔 수 없다는 지적 열등감이 극대화된 것이다. 한동안 말이 없던 부친이 전통적인 징벌과 보상의 신 뒤에서 슬그머니 사랑과 자비를 끌어냈다. 설령 네가 말하는 그 예정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의 예정은 편협하거나 변덕스러운 게 아닐 게다. 아니요, 어리석은 미도입니다. 우리의 신이 자비롭고 사랑에 넘친 분이라면 애초에 그런 애매한 자유를 주지 않아야 했습니다. 넌 사물을 너무 애골로만 보고 있구나. 아니에요. 신께서 우리에게 애매한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아담은 선악과를 따지 않았을 거고, 그럼 원죄의 굴레도 없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도 고통스러운 길이 그분의 사랑하는 자식들인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져야 합니까? 얘야, 무한히 오묘하고 위대한 그분의 일을 자꾸 단순한 인간의 논리로 공박하려 들지 말아라. 하지만 설령 그분의 금지 규범이 우리의 길을 멀고 괴롭게 만들었으며 그 바람에 세상의 죄악과 어둠에 덮이게 됐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그럴 만한 까닭이 있을 게다. 바로 그 점입니다. 성전의 재관들이나 회당의 선생들이 흔히 빌려 쓰는 논리죠. 그건 처음의 문제로 돌아가서 카인은 신의 뜻을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며 적어도 야훼께서 카인의 이마에 해준 표지는 죄인에 대한 자비와 용서의 표지가 아니라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그분에게 선택되었던 자에 대한 신임과 약속의 표지가 되어야 합니다. 아하스! 그때 갑자기 무언가를 상기한 부친이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나며 아들을 불렀다. 이제 생각이 났는데 내가 젊었을 때 네가 한 말과 비슷한 주장을 하던 독신자 무리가 잠깐 세상을 어지럽게 한 적이 있었다. 하느님의 저주와 인간들의 분노를 입어 말살되었지만 그 기원은 아주 오래된 것이라고 들었다. 또 사탄을 지혜의 영으로 보고 이브를 유혹한 뱀을 지혜의 사도로 숭배하는 이단이 있다는 얘기도 들은 듯한데 네 주장은 결국 그 두 편 모두와 바탕이 같다. 너는 도대체 어디서 그걸 들었느냐? 요즘 세상에도 그 같은 독신의 무리가 있단 말이냐? 그렇게 묻는 부친의 얼굴엔 마음속의 두려움과 괴로움이 숨김없이 드러나 있었다. 자칫하면 아들이 으뜸가는 랍비로 존경받는 날을 보게 되기는커녕 처형의 돌무덤 속에서 아들의 죽음을 꺼내게 되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힌 것이었다.
출연 김호정, 기연호, 엄상연, 이주희, 박웅선. 해설 서광재. 기술 이종풍. 효과 최창렬, 정연재. 음악 오혜원. 정진아 극본, 한승훈 연출, 라디오 문학관. 이문열 원작, 사람의 아들. 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선, 이문열 원작 사람의 아들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18이 된 아스페르츠는 이웃에 사는 아삽의 젊은 아내와 사랑에 빠지지만 심한 죄책감을 느끼고 그녀와 헤어지게 된다. 몇 달 후 산책을 하던 아스페르츠는 거리에서 재판을 받는 여인이 아삽의 아내라는 사실에 놀라 발을 멈춘다. 젊은 마부와 간음의 죄를 지은 그녀는 돌에 맞아 죽게 된다. 어느 날 밤 아스페르츠는 부친의 서재를 찾아와 신에 대해 엉뚱한 것을 묻기 시작하고 부친은 아들이 이단과 독신에 빠진 게 아닐까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된다. 다행히 아들의 대답은 부친의 불길한 예감을 어느 정도 덜어주기에는 넉넉했다. 누구에게서 들었거나 읽은 게 아닙니다. 피상적인 경전 해석에서 자유로워지면 반드시 부딪히게 될 의문일 뿐입니다. 아버님께서는 일생 동안 지금의 경건과 믿음으로만 사셨습니까? 다행이구나. 난 네가 사악한 이단에 홀려 있는 줄 알았다. 내게도 그분의 뜻에 대한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밤을 새우며 번민하던 젊은 날이 있었지. 그럼 아버님께서는 그 모든 의문을 극복하셨습니까? 어떻게든 했다고 볼 수 있지. 그러나 부친은 확실히 곤혹을 느끼고 있었다. 불문과 타성으로 지나쳐버린 지난날의 신앙적인 난제가 말할 수 없는 무게로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음이 분명했다. 저기 실망하는 아들의 표정에도 불구하고 기껏 그가 덧붙여 할 수 있었던 건 언젠가 헬라인의 지식에 오염된 젊은 불신자를 나무라던 대제관 안나스의 흉내를 내는 것뿐이었다. 아하스, 넌 인간의 암과 슬기를 지나치게 믿는 것 같구나. 하지만 기억해라. 아무리 큰 암과 슬기라도 하느님의 섭리를 산술처럼 풀어낼 수 없다는 걸. 겸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성실한 노력으로 그분의 말씀을 읽고 실천함으로써 그분의 참뜻은 감지되는 것이며 그리하여 너도 그분의 영지에 참여하게 되리라는 것을. 하지만 부친은 그 같은 공허한 설득이 아들에게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그 자신이 더 잘 느끼고 있었다. 부친은 그런 아들을 새로운 불안으로 바라보면서 서둘러 말을 맺었다. 작은 의문에 당황치 말고 넓은 안목과 슬기로운 인내를 가져라. 나는 네가 유대 제1의 납비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자, 애비는 피곤하다. 내게 입을 맞추어 다오. 잘 시간이 넘었다. 그 말에 아스페르츠는 말없이 일어나 이미 시들어가는 부친 뺨에 가벼운 입맞춤을 하고 제 방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 부자의 진지한 대면은 그나마도 그 밤이 마지막이었다.
그날 이후 부친은 멀고 가까운 데서 온 편지와 전원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 대부분 아들의 이단적인 견해와 독신 행위에 관한 것들이었다. 아예 집을 나간 아들은 어느새 악마의 사람이 되어 신성한 것들을 짓밟으며 전 유대 땅을 돌아다니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부정은 확신하고 긍정하기 위해서였으나 세상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고 권위에 굴종하는 형식론자의 무성의한 응답과 세상의 분별 없는 박해는 그를 더욱 비뚤어지고 거칠게 만들 뿐이었다. 야훼에 대한 모든 기록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그가 우리의 은혜를 입은 겁니다. 다른 어떤 족속이 질투와 분노와 변덕의 신을 거들떠 보겠습니까? 오직 우리 조상들만이 그를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이상으로 어쩌면 그가 우리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를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전설은 그 무렵에 아하스페리츠가 내린 마지막 결론을 전하면서 뒤은 그의 타락을 과장해서 늘어놓기에 바쁘다. 굳게 믿어오던, 그리고 그렇게도 열렬히 믿고자 했던 신을 끝내 잃어버리게 된 자의 공허 때문이었으리라.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홀연히 그의 고향 땅에서 사라졌다. 마침내 체념한 양친이 그에게 걸었던 모든 희망을 버리고 재화업자인 숙부에게 도제로나 보낼 생각까지 하게 됐을 때였다. 민요섭의 글은 거기서 일단 토막져 있었다. 오래 까마득히 잊고 지냈던 신의 문제가 어떤 향수와도 같이 문득 남경사를 사로잡았다. 다음 토막을 찾아 읽으려다 창밖을 보니 기차는 어느새 대구로 접어들고 있었다. 하는 수 없이 나머지는 다음에 시간을 내 읽기로 하고 노트와 원고 뭉치를 꾸리며 내릴 채비를 했다. 정말 소설 쓰고 있네. 예? 결국은 8년 전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갔잖아. 제 기분에 취한 남경사가 민요섭의 인적사항을 장황하게 늘어놓자 얼마간 참을성 있게 듣고 있던 이주임이 짜증스럽게 쏘아붙였다. 그래, 몇 년 전에 우체국 소인 몇 장으로 뭘 어쩌게 했다는 거요? 어? 에이, 참. 이주임은 남경사가 가져온 노트와 원고 뭉치를 거칠게 뒤적였다. 퍼뜩 정신을 차린 남경사는 보고의 순서부터 틀렸음을 깨닫고 얼른 호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동해에서 알아봤는데 민요섭은 집 나간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부산시의 이 주소로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제일 중요한 걸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보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바로 부산으로 가보시오. 임형사는 지금 그 과도를 팔았다는 철물점에 가 있고 박 형사는 또 서울로 가야 할 테니까. 서울에요? 문장로 부인인가 뭔가 하는 여자 다시 한번 조사해봐야겠어요. 남경사 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럼 전 부산으로... 아니. 그러고 보니 5시가 넘었구만. 오늘은 집에 가서 쉬고 내일 일찍 떠나도록 하시오. 하지만 또 이번처럼 쓰지할 것 없는 것만 미주알 고주알 캐며 시간을 주게 돼서는 안 돼. 늦어도 내일 근무 시간 안으로 돌아와서 보고하시오. 항도인 부산은 때 아닌 겨울비가 내리고 있었다. 목적지는 이부도 가까운 곳이었는데 도시계획 덕분에 4차선 도로가로 나앉게 된 조그만 여인숙이었다. 남경사가 주인을 찾자 평생 웃어본 일이 없는 듯한 중늙은이가 만사 귀찮다는 얼굴로 안방 미닫이를 열고 나왔다.
남경사는 간단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민요섭의 사진을 꺼냈다. 그 늙은이는 한눈에 민요섭을 알아보는 것 같았다. 그놈이군. 기억하시겠습니까? 기억하다 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잊어버릴 수 없는 놈이요. 네? 내 아들을, 하나뿐인 내 아들을 꿰어간 놈이요. 그게 언제입니까? 한 6년 됐소. 당시 아드님이 몇 살이었죠? 19이었어. 다녔으면 고등학교 졸업반이었으니까. 영감님, 바른 대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아드님을 찾기 위해서라면 따로 신고를 해 주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요? 나이가 19이나 된 사람을 꿰어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내가 잘난 아들놈 찾으려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요. 19이라면 청년인데. 틀림없이 그놈이 꿰어갔어. 그놈 떠나고 하루 만에 아들놈도 떠났으니까 그것도 그놈을 내쫓듯이 보낸 우릴 원망해가며 말이요. 게다가 그 뒤 아들놈이 그놈과 어울려 다니는 걸 두 눈으로 똑똑히 본 사람까지 있어. 그제서야 남경사는 의심을 풀었다. 영감의 당당한 태도나 강경하면서도 주저없는 말투로 보아 거짓은 아닌 것 같았다. 알겠습니다. 믿어드리죠. 다시 이 사람 얘기인데요. 혹 이 사람이 영감님 댁에 있었다는 무슨 증거라도 있습니까? 있지. 그놈의 한밤중에 달아나며 떨구고 간 보따리가 있어. 그럼 차근차근 말씀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어떻게 영감님 댁에 왔고 아드님과는 어떤 관계였죠? 생각하기도 싫지만 예편네를 위해 내 얘기하리다. 대신 행여라도 아들놈 소식을 알게 되거든 이 밤낮 울고 짜고 하는 저 여편네에게 꼭 전해줘야 하오. 늙은이는 가슴 깊은 속에서 우러나는 한숨과 함께 얘기를 시작했다. 당시 그 동네는 부두 노동자나 하급 선원들을 상대로 하는 싸구려 술집들과 율락가로 이루어져 있었고 조영감 내외는 그때도 그 자리에서 무허가 하숙집을 하고 있었다. 어느 늦은 봄날 초라한 행색의 민요섭이 묵직한 가방 하나를 들고 찾아와 부두에서 하역 작업을 한다며 하숙을 청한 것이다. 방구석에 쌓아둔 책이나 반듯한 이목구비, 그을지 않은 피부, 여자처럼 맺힌 데 없는 근골은 부두 노동자의 외모와는 멀었다. 그 바람에 조영감은 한때 민요섭이 무슨 특수한 임무를 띠고 온 간첩이 아닌가 의심도 했다. 그러나 데리고 있다 보니 밤늦게까지 책을 본다거나 도저히 상대가 될 것 같지 않은 항만청 직원과 민영 박형하며 지내는 것만 빼면 부두 노동자로서 이상한 점은 별로 없었다. 그때 우리 애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 위로 두 딸을 시집 보내고 하나 남은 자식이자 외아들이었어. 그 녀석이 그놈 방을 드나들더니 학원을 그만두겠다고 합디다. 왜죠? 그놈에게 과외를 받을 테니까 대신 하숙비를 받지 말라면서. 섰던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자식이기는 장사 없다고 할 수 없이 아들놈 공부를 봐달라고 청했지요. 민요섭이 그러겠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자긴 자격이 없다면서. 우리 애가 자기와 가까워지는 건 우리 애를 위해서도 결코 이롭지 않다고 넌지시 일러 줍디다.
무엇에 홀린 사람처럼 아버지와 민요섭을 졸라대던 아들은 결국 양쪽의 승낙을 얻었고 자신의 책상까지 민요섭의 방으로 옮겼다. 내가 그놈을 다시 의심하게 된 건 그해 늦가을에 있었던 부두 파업 때였어. 민요섭한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파업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진 몰라도 그놈이 보름 이상이나 경찰에서 엄한 조사를 받고 파김치가 돼서 나타났는데 친하게 지내던 파출소 의장이 그놈이 파업을 주동한 노동자 가운데 하나고 사상적으로도 의심스럽더라고 귀뜸을 해줍디다. 조용감의 불안이 단순한 의구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조짐으로 나타난 것은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으로 올라가면서부터였다. 조용감이 알아본 변화 가운데 하나는 아들이 열심히 다니던 교회를 언제부터인가 나가지 않는 일이었다. 신학대학 가서 목사가 되겠다고 우겨 속을 썩이던 놈이 교회에 발을 끊어버린 거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 다음에 나타난 변화는 학교 성적이었어. 성적이라면? 전교에서 10손가락 밖으로 밀려난 적이 없던 애가 간신히 낙제를 면할 성적으로 3학년에 진급을 했다는 거요. 그래 당장에 우리 애와 그놈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따져 물었어. 민요섭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놈은 약간 움찔하더니 처음부터 자기가 가르치지 않으려고 했잖냐면서 언제든 그만두겠다고 합디다. 그래서 그만뒀습니까? 아들놈이 민선생 내보내면 학교가 뭐고 다 때려치우겠다고 설치는 판에 어쩌질 못했어. 하지만 끝내 일은 벌어지고 말았다. 다시 석 달도 안 돼 조영감은 학교로부터 아들의 퇴학을 알리는 쪽지 한 장을 받고 헐레벌떡 달려갔다. 아들놈이 76일째 무단 결석을 하고 있다는 거요. 아니 그걸 어떻게 모르셨죠? 그날 아침에도 버젓이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간다고 집을 나갔었어. 예. 그래, 한바탕 동네가 시끄러운 소동 끝에 우리 애와 그놈을 떼어놓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소. 다행이군요. 하지만 모든 건 이미 늦은 뒤였어. 아들은 민요석과 관계를 끊은 것과 마찬가지로 조영감의 품도 떠났다. 겨우 19이면서도 스스로 성년임을 내세우고 자신의 삶은 자신이 살아갈 것임을 선언했던 것이다. 그리고 조영감이 돈으로 우겨 간신히 허락받은 사립학교로의 진학마저 거부하며 전에는 민요석과 숨어서 하던 일을 공공연히 드러내놓고 하기 시작했다. 부두 하역장이나 신축 공사장과 같은 거친 노동판만 찾아다녔다. 조용감으로서는 미쳤다고 볼 수밖에 없는 아들의 작태였다. 거기까지 얘기한 조용감은 길고도 쓰디쓴 한숨을 내뱉었다. 불그스레한 눈매에는 어느새 물기가 서려 있었다. 출연 김호정, 박경찬, 기현호, 김모규, 엄상현, 전태열. 해설 서광재. 기술 이종풍. 효과 최창렬, 정연재. 음악 오혜원. 정진아 극본, 한승훈 연출. 라디오 문학관. 이문열 원작 사람의 아들. 5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라디오 문학관 우리 소설 백선 이문열 원작 사람의 아들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이야기 아스페르츠는 부친과 신에 대한 논쟁을 벌인 후 집을 나가 이단적인 견해를 피력하기 시작한다. 그의 신에 대한 부정은 보다 깊은 확신을 얻기 위한 것이었으나 세상의 분별 없는 박해로 그는 신에게서 더욱 멀어진다. 그러던 어느 날 아스페르츠는 그의 고향에서 사라진다. 민요섭의 첫 번째 원고 뭉치는 거기까지였다. 다시 남경사는 민요섭이 집을 나간 지 6개월 후에 주민등록을 옮겨간 부산으로 간다. 부산에서 남경사는 민요섭이 묵었던 하숙집 주인 조용감을 만나고 그의 아들과 민요섭의 관계에 대해 듣게 된다. 그런데 아드님은 어째서 집을 나가게 됐습니까? 그것도 다 그놈 짓이지. 이미 말하지 않았어. 그놈이 내 아들을 꿰어갔다고.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언제부턴가 이 용도를 알 수 없는 돈을 졸라대던 아들놈이 집안에 돈이 떨어지자 집을 팔자고 졸라댔어. 그러다 보니 연일 아들놈과 우리 내외 사이에 불화가 일었지. 일이 그쯤 되자 그놈도 드디어 당황하는 눈치더군. 아들놈을 불러 다 이르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더니 어느 날 밤 고맙게도 몰래 떠나버렸어. 어쨌든 한시름 놓으셨겠네요. 근데 이튿날 아들놈마저 없어지고 말았어. 그놈을 따라간 거요. 거기서 영감은 잠시 무언가를 주저하는 눈치였다. 하지만 이왕 내친 김이라는 듯 이내 계속했다. 아들놈이 떠나고 며칠 안 돼 집에 강도가 들었어. 깊이 감춰뒀던 약간의 돈과 이 여편네 가락지까지 몽땅 털렸는데 집안 사정에 소상한 거며 일부러 쉰 목소리를 내는 게 아무래도 아들놈 같았어. 확실한 건가요? 여편네도 틀림없다는 거요. 결국 혹시나 해서 신고도 안 했어. 조용감이 거기까지 얘기하자 남경사는 어느 정도 뚜렷하게 그 아들의 심리 상태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 19의 소년이 빠져있는 건 앞뒤 없는 모방의 열정이었다. 아드님 이름은 어떻게 됩니까? 조동팔이요. 조나라 조에 동력동 88. 영감님 말고 그때 민요섭을 아는 사람이 부근에 없습니까? 신영식이라고 항만청에 나가는 사람인데 갓 발령받아 왔을 때 우리 집에서 2달 먹고 자고 했어. 어찌된 속낸지 그놈하고도 제법 잘 어울렸지. 항만청을 찾아간 남경사는 그리 어렵지 않게 신영식이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었다. 30이 넘었으나 아직 독신인 호인풍의 사내였다. 그도 쉽게 민요섭을 기억해냈다. 잘 알죠, 민요섭 씨. 겨우 2달 정도 한 집에서 지냈지만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뭐 때문이죠? 커피다 시켰습니다. 좀 드세요. 우선 정말로 아는 게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난 아직까지 모든 방면에서 그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또 재밌는 건 술 한 잔 입에 안 대면서도 늘 취해 있는 사람이었죠.
어떤 땐 막소주를 반대나 마신 데가 저 사람 저렇게 취했으면 어쩌나 걱정을 하기도 했죠. 술 한 방울 안 마신 그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 같아 보였습니까? 글쎄요, 이 무턱대고 반에 그저 하늘같이 보이기만 하더군요. 몇 년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든 혁명가 아니면 사교 교주쯤 되리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혹시 조동팔이라고 기억하세요? 아, 그 똑똑한 학생이요? 고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민요섭 씨에겐 나보다 좋은 말동무였죠. 열심히 묻고 열심히 듣더군요. 그리고 얼마 있다 제가 하숙을 옮겨 그 뒤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친구 아마 작은 민요섭 씨가 됐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뿐이었다. 조영감의 얘기가 터무니없는 과장은 아니라는 간접 증거로서의 가치를 빼면 수사에는 거의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기억들이었다. 돌아와 보니 수사본부는 단연 활기를 띠고 있었다. 임영사는 이주임의 지시로 찾아간 철물점에서 과도를 사간 청년의 몽타주를 얻어냈고, 서울로 간 박 형사는 새로운 혐의점을 찾아냈다는 보고와 함께 문장로를 계속 내사 중이었다. 거기다 남경사 자신도 민요섭의 숨겨진 8년 가운데 2년과 그가 새롭게 옮겨간 주민등록지를 알아왔으므로 사건의 해결은 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남경사가 부산에서 추적해온 민요섭의 행적, 특히 그전과는 전혀 달라배는 정신적 추이나 행동 양식에 대한 이주임의 냉담은 여전했다. 그 2년 동안 민요섭이 주로 읽었던 책 제목들을 적어왔는데 대부분 원소들입니다. 책 제목하고 저자를 관계 전문가에게 문의해보면 어떨까요? 아니, 어디 꼬부랑 글씨에 범인의 이름이라도 쓰였답니까? 그게 아니라... 그럴 시간 있으면 집에 가서 잠이나 푹 자두시오. 내일은 또 대전을 뒤져야 할 테니까. 대전은 바로 민요섭과 조동팔이 부산에서 옮겨간 주민등록지였다. 양친의 집과 고향을 떠난 아스페르츠는 이윽고 자신의 나라와 신으로부터도 온전히 떠났다. 아스페르츠가 처음으로 향한 곳은 신들의 고향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던 이집트였다. 그를 그리로 내몬 것은 수많은 신과 신전이나 신비스러운 교의와 제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그 땅의 딴 이름이 아니라 그가 괴로운 의문에 빠져 유대 땅을 떠돌 때 만난 어떤 은수사가 들려준 말 때문이었다. 이단적 견해 때문에 버림받아 어느 황량한 돌산기슭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던 그는 신에 대한 아스페르츠의 의문과 실망을 대하자 서슴없이 그 까닭을 일러주었다. 당연하지. 엘 사타이의 목양신과 호렙의 군신을 뒤섞어 하나를 만들었으니 앞뒤가 안 맞는 게 어디 그뿐이겠는가. 그럼 아브라함의 야훼와 모세의 야훼가 각기 다른 신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모세는 우리 조상들과 같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이었어.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는 특별한 목적을 갖고 접근해 우리 조상들의 지도자가 됐지만 서로 다른 피 때문에 우리 조상들에겐 불신당했던 게 분명해. 그랬군요. 말 더듬이 문제도 실은 말을 더듬은 게 아니라 우리 말에 서툴렀던 거며 아론도 형이 아니라 통역자였을 뿐이네. 우리에게 토라 경전을 마련해준 모세가 이집트 사람이었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나도 이집트에 가서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믿을 수가 없었지. 그러나 그들의 역사와 전설, 그리고 우리 쪽 기록을 면밀하게 읽고 대조해 보니까 그게 뚜렷해지더군. 그랬군요. 그 때문에 내 삶이 지금처럼 외롭고 고통에 찬 것이 돼버렸지만
거기에 대한 믿음만은 아직도 흔들림이 없어. 아스페르츠가 어떤 길을 따라 이집트로 갔으며 그가 처음 발을 디딘 도시가 어디였는지는 잘 알 길이 없다. 그러나 로마의 평화가 있고 바다와 무태의 교통 또한 매우 발달한 시대여서 그가 어떤 길을 따라갔건 큰 어려움을 겪었을성 싶지 않다. 먼저 그를 괴롭힌 것은 여행에 필요한 경비였다. 양친과 의논 없이 충동적으로 떠난 길이라 노자를 변변히 준비할 수도 없었고 또 준비했다 하더라도 끝내 넉넉할 수 없었다. 이집트에서의 나날은 근본적으로는 비렁뱅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고향과 친지를 떠나 낯선 땅과 사람들 사이를 떠도는 외로움도 그를 괴롭히는 데는 한 몫을 단단히 했다. 그를 휘물고 있는 가슴 속의 그 알 수 없는 격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갓 스물의 다정다감한 나이는 여러 밤에 800개를 눈물로 적시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아스페르츠는 거의 2년 가까운 세월을 마치 방황하는 귀신에 들린 자와 같이 이집트 땅 이곳저곳을 헤맸다. 아스페르츠는 날이 거듭되고 그 땅에서 만나야 할 신들이 점점 줄어갈수록 까닭모를 주굽에 빠져들어갔다. 한때는 범민이며 고뇌이기까지 했던 자기 종족 신에 대한 불만은 이방의 신들로부터 오는 거듭된 실망으로 차츰 엷어지기 시작해 지금의 방황도 마침내는 헛된 것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불안으로 자라갔기 때문이었다. 더 불합리한 신이 있다고 해서 좀 덜 불합리한 내 종족의 신이 완전해진 건 아니지. 지금이라도 저들 속에 깊이 들어가 보자. 지금까지 구경하듯 저들의 신을 보았고 지식의 일부로만 교의를 들어왔지 않은가. 이젠 내 종족의 신과 그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자. 아스페르츠는 이집트에서의 마지막 열정으로 헬리오폴리스에 있는 이시스의 신전으로 뛰어들었다. 사제 앞에서 정식으로 개종의 선서를 한 믿음의 형제로서였다. 그는 할 수만 있으면 그 교단의 승려가 되고 싶었지만 믿음과 열성의 과장에도 불구하고 몇 달 뒤 아스페르츠가 얻은 것은 어느 늙은 사제의 시동자리였다. 그러나 결별의 날은 오래전화 왔다. 이런저런 점에서 이따금씩 신선한 감동과 충격을 받기도 했지만 점점 깊이 그들의 교의 속에 들어갈수록 더 자주 보게 되는 것은 불합리와 악덕과 부패였다. 그들의 신화체계 전반에서 불거지는 상상력과 논리의 저급성과 승려가 신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이 승리를 위해 있는 것 같은 느낌마저 주는 신성의 속화, 그리고 터무니없는 미신과 부적의 남용은 아스페르츠가 받은 몇 가지 신선한 감동과 충격까지도 급속히 허물어버렸다. 떠나기로 마음먹은 아스페르츠가 그동안 모셨던 늙은 재관을 조용히 찾은 건 그 땅의 민중들에게 느낀 의문 때문이었으리라. 나일강의 범람이 시작되어 이시스 축제가 한창인 어느 날 밤 그는 늙은 재관을 찾아가 말했다. 사람들은 지금 나일의 범람을 이시스의 눈물 때문이라고 믿고 그걸 축복으로 여겨 감사와 찬미의 제전을 올립니다. 하지만 나일의 범람은 아득한 상류 지역에 우기가 와서 불어난 물이 이곳에 이르러 범람을 가져온 것뿐입니다. 결코 이시스의 눈물 때문이 아니며 그것은 축복일 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것을 알고 있다. 아니, 그렇다면 알면서도 민중들을 속였단 말씀입니까? 이 성스럽고 장엄한 축제가 사실은 커다란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다. 저들도 알고 있다. 예? 저들도 알고 있다고요? 그렇다. 오히려 우리에게 속여주길 바라는 건 바로 그들이었다. 축복이면서도 재앙이기도 한 나일의 범람은 아주 옛날엔 노나아피의 권능에 의해서였으며 한때는 세라피스의 축복이었다. 지금은 이시스의 눈물로 보고 있지만은 길이 열리지 않아 첫째 폭포 위에 우기를 알지 못했던 시절에도 그런 설명을 믿었던 사람은 드물었을 것이다. 다만 그렇게 믿고 싶었을 뿐이다. 정말 그럴까요? 세상이 무자비하고 종잡을 수 없는 자연의 폭력에 맡겨져 있다고 믿는 것보다 제사로 그 노여움을 달랠 수 있고 찬미와 기구로 축복을 빌 수도 있는 신의 질서에 의해서 다스려진다고 믿는 쪽이 저들에게 얼마나 더 큰 위로와 희망을 줄 것인가. 우리가 한 일은 저들의 믿음을 막거나 깨뜨리지 않은 것뿐이었다. 늙은 채관의 말은 아하스페르츠가 그 전에 그들의 교회에서 받았던 그 어떤 충격보다 큰 충격이었다. 조상들의 교의는 인간의 승인이나 인식을 뛰어넘는 곳에 있는 어떤 절대자의 존재로부터 출발하여 사물을 설명하고 있었다. 따라서 그런 교의에 절여져 있는 그에게 그 믿기 위한 미신의 개념은 낯설고도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충격은 그 전의 것들과는 달리 아하스페르츠의 결별을 더욱 앞당기게 해주었다. 내가 여기서 찾으려고 했던 건 필요와 상상력의 조잡한 결합이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라 실체로서의 신, 그 자체였다. 이제 이 땅에서의 내 날들은 다 했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아직은 뭔가 할 말이 있는 듯한 늙은 재관 앞을 물러나온 아하스페르츠는 곧 짐을 쌌다. 이튿날 새벽, 아하스페르츠가 마지막 작별의 눈길을 보내고 있을 때였다. 누군가 신전의 어둠 속에서 걸어 나오며 제레테나스는 장중한 말씨로 그를 불렀다. 잠깐만 멈추어라. 유대와 예루살렘의 아들이여. 아하스페르츠가 놀라 돌아보니 자기의 후원자였던 바로 그 늙은 재관이었다. 늙은 재관은 아하스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그러다가 머뭇거리며 물었다. 그대는 아주 오래전에 부모와 함께 이 도시에 온 적이 없는가? 갓난아기로 온 그대는 6살쯤 됐을 무렵 이곳을 떠났다. 전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나라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달리 들은 말도... 다행이다.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않았구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번엔 아하스페르츠가 궁금함을 이기지 못해 물었다. 그에게서 눈길을 거둔 늙은 재관은 이제 막 밝아오는 동쪽 하늘을 올려다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진아 극본, 한승훈 연출, 라디오 문학관, 이문열 원작, 사람의 아들. 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계속됩니다.